네, 오늘 김건희 우리가 짐작은 많이 했죠. 가만히 있을 냐이 아니다. 총선 때 가만히 있을 냐이 아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총선 개입 공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이 의혹을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이거 언제 유행했던 얘기냐면요. 지난 올해 1월 달에 기자들 사이에선 다 돌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글을 올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쌍판떼기 보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게 올해 1월달 2월달에 김건희가 여기저기서 공천 개입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저거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보면 김건희가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 김영선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구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역구를 옮기면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녔죠? 민생 토론회 하고 다녔죠. 지역구 공약을 마련하겠다. 지가 대통령이야. 그치?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지가 윤석열한테 가갖고 그거 공약하라. 지가 마련하겠다요. 그러면 김건희랑 이 해당 김영선 의원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했다. 이거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결국은 국정농단이죠. 근데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제가 심층 분석할 때 조혜진이가 김해로 출마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난리다. 저쪽에서도 난리다. 지금 막 PK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공천이 저쪽에서도 불협화음이 있다. 그렇죠? 대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의혹이 왜 밖으로 나왔을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 의혹이 김영선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의혹이 어떻게 밖으로 나옵니까? 응? 이 의혹은 김영선 스스로가 밖에다가 퍼뜨린 거예요. 응? 안 그래요? 둘이 텔레그램을 하고 이런 디테일한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는 김영선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김영선은 이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게 돌았냐? 이때 김영선이가 이 언론 보도대로 지역구로 옮깁니다.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원래 김영선은요 5선까지 했지만 얘는 원래 경기도 일산 이쪽 지역이었어요. 이쪽 지역에서 유은혜, 김현미 이런 의원들에게 패하고 나서 본인이 원래 이 여자가 거창 출신인가 그래요. 거창 출신인가 그러는데 창녕 이쪽으로 내려가요. 자기 고향 쪽으로 경남 쪽으로 내려가요. 그쪽에서 이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어디서 이 문자 파동, 이 텔레그램 파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얘는 김건희만 완전 100% 믿고 있었죠. 그래서 지역구를 옮겨요. 실제로 지역구를 옮겨요. 근데 경선에서 떨어져요.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김건희는 경선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탈당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자기가 김건희한테 받은 문자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거 돌리고 지가 한 거예요. 응? 지가 했던 거예요. 지는 김건희 말만 들으면 여기서 국회의원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가 누구야? 한동훈이었잖아. 한동훈이가 대표다 보니까 무조건 경선은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가 떨어져 버려요.
이때부터 이제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김건희가 비대위원장이었고 저기 누구야 용산과 공천 때문에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어? 기억나시죠? 그때 뭐 비례대표 공천뿐만 아니라 경남 이쪽의 공천 때문에 용산과 한동훈이가 이때부터 엄청 틀어졌었어요. 응? 이거 그럼 왜 터지냐? 여기저기서 이제 더한 거 터져요. 김건희가 김영선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지역구 공천 조정했을까? 천만의 말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찌라시겠지만 나도 받았다가 더럽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럼 지금 터지냐? 정권 말기니까. 집권 3년 차지만 정권 말기가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까지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나도 김건희한테 문자 받고 나도 공천 약속 받았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본물 터질 겁니다. 이게 터지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공천 개입한 거예요, 지가. 예전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공천 개입했다 그래갖고 그것도 범죄 혐의가 되었고 박근혜 구속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5선 중진 의원한테 텔레그램으로 지역구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텔레그램만 존재할까요? 당연히 녹취록도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연루된 자들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도 얽혀있고 김건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런 공천 개입에 끼어들었고 지금 명분이 좋아졌어요. 이때다 싶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의혹 제대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하면서 공천 개입 국정농단도 추가한 겁니다. 그렇죠? 공천 개입 국정농단도 추가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애초에 컷오프였다. 컷오프 웃기고 앉아있네. 경선에서 날아갔어요. 경선에서 컷오프 된 겁니다. 김건희가 컷오프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자기가 이동시키면 한동훈이나 그 당시에 국힘당 비대위에서 경선 없이 얘를 꽂아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경선을 붙이는 바람에 얘가 날아간 거예요. 자기 어떤 지지 세력도 없는데 지역구로 옮기니까 당연히 경선 붙으면 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건희 한동훈 그 당시에 용산과 한동훈의 전면전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선은 컷오프 당했었다. 무슨 공천 개입이냐. 개소리죠. 이 공천 개입한 텔레그램 문자나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김건희랑 김영선이랑 둘이 텔레그램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기자나 지금 저까지 알고 있어요. 김영선이 깐 거지. 안 그래? 김영선이 깐 거지. 김건희가 깠겠어? 또 최근에 김건희 요번 총선 때도 김건희랑 누가 나눴던 문자 누구야 그 당시에 누구랑 나눈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CBS 논설위원장이랑. 그것도 김건희가 공개한 거지. 그건 김건희가 공개하고 이거는 김영선이 공개한 거지. 이때 열받아갖고 여기저기 문자 보여줘. 김건희가 나한테 이랬는데 나 탈당할 거야.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한때. 김영선이 5선까지 하고 나서 나 약속까지 받았는데 경선은 붙여갖고 나 나 탈당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거 보라고 보여주고 여기저기 문자 돌리고 했던 인간이 김영선이에요. 이거는 특검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갖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갖고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에서 다루면 되잖아. 아니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조사 받으면 되잖아. 응? 대단하지 않아요? 5선 중진 의원한테 메시지 또는 전화를 걸어서 지역구를 이동해달라. 야, 참.
김건희 내가 뭐라 그랬어. 쟤 어디 방구석에 숨어갖고 지가 지금 지역구랑 여기저기 공천 누구 뽑을까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응? 보통 년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응? 저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요, 아마 김건희뿐만 아니라 최은순에게 공천 분탁한 인간들도 있다라고 전 들었어요. 여의도 찌라시에 김건희한테 다이렉트로 공천 분탁할 사람들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고, 최은순한테도 공천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최은순한테도 공천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봐봐요. 이의 사건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야호를 부를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왜? 한동훈이 입 벌리면 그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었잖아.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총선 개입했던 것이나 그 당시에 김영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응? 한동훈이가 입장을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가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응? 김건희 특검하면 과연 한동훈이가 뭐라고 나올지. 사람들은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 카드는 완전 윤석열 정부 무너지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 입에서 그 당시에 용산에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저도 소리를 많이 듣고, 최대한 저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관위원회에게 개의치 말아라 그래서 경선을 붙였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정부. 근데 그럴 만한 배짱이 없죠. 이렇게 하면 공천 개입으로 한동훈이가 만약에 깐다 그러면 끝나죠. 어디까지 김건희가 공천에 관여했냐. 웃기지 않아요? 김영선 전 언론사를 통해서 총선 당시 공천 관련 일로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전혀 없고 해당 언론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아니면요, 정정보도 요청 고소를 하겠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의혹만 부인해요. 웃기지 않아요? 내가 아는 국민의원들은 이게 진짜 가짜면 바로 고소 조치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얘기해서 바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냥 부인하고 끝내요. 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자를 여러 명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김영선이가 여기저기 뿌렸대요. 여러 명이 이 문자를 갖고 있는데 시간 싸움입니다. 언제 공개가 되냐, 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가 민주당이 계속 압박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얼마나 큰 건이에요. 김건희 하면 비호감, 심지어 총선까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연일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응? 한동훈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뭐라고 나올지. 응?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김건희 총선 개입설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면 적어도 한동훈이가 살라 그러면 국힘당에서 자체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체조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요. 오염수까지 먹는 척하고 난리를 부렸던 여자 아닙니까? 응?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도 이런 제보를 들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응?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특검법 재발이 이제 탄력이 붙을 것이다. 김건희도 결국 김건희 잡는데 아마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우리 나라가 개판이죠. 우리가 사실 참 슬픈 거예요. 국힘당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당이고 윤석열도 우리는 뽑지 않았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나라는 개판이 되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자주권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는 느낌. 여기저기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보 이런 거를 떠나서 국민들 굉장히 불행한 시절이죠. 요즘 시대를 가만 보면요, 구한말 시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구한말 시대. 여러분들은 동학혁명군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동학혁명군을 진압하느라고 일본군들이 동원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동학혁명군을 얘기하는 것 같고 꼭 구한말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일본에게 어떻게 넘어가고 미국과 일본에게 잡혀먹는지 참 한심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또다시 독립운동하고 있는 기분으로 사는 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 두 개가 굉장히 핵폭탄급이 터졌다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요안에 수술 청탁, 이거는 굉장히 일파만파로 국민들이 보면 화날 뉴스예요. 대파 참사같이. 이건 아마 크게 이 정부의 의료 참사의 대표적인 기득권들의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네들은 수술한다. 이거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요. 김건희의 공천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사건은요, 이 정부가 지금 무너지고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벌써 균열이 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정권의 힘이 세고 탄탄함은 비록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단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김건희와 있었던 이런 메시지나 총선 개입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런 나도 그때 문자 받고 나도 공천 제의받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선긋게 하는 거죠. 저런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갑자기 본물이 터지면 뚝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서도 도대체 김건희가 국정농단에 어디까지 손을 미쳤냐. 저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모든 의문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고 여러분들 이름만 바꿔놓으면 김건희 정부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이해가 간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취임 때부터 김건희가 이 나라의 실권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하고 있었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김건희 더 이상 이제 윤석열을 아바타로 세워서 뒤에서 마크 조정을 했던 김건희의 악행들과 국정농단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실 팩트 체크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겹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버텨주세요. 여러분들은 독립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 윤석열 지지율이 충청도에서 10%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청도는 어떻게 보면 중원 싸움이고 민심의 바로미터예요. 그렇죠? 영호남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갈라져 갖고 정치 색깔이 갈려져 있는데, 이 충청도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윤석열 충청도 지지율이 10%입니다. 난리가 났죠, 이거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6%가 넘었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저기서 이제 응급실 진료 거부돼 갖고 어떤 피해자들이 점점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죠. 갈 겁니다. 네, 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응급실 찾아가셔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의료 현장 심각하게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갖고 버티는 사람들이 그 의료 지금 응급실을 버텨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포기하면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응급실에서 마지막까지 그 여기저기서 대학병원의 어떤 그 원장의 측근들이나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이제 지치거나 힘들어갖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급실 다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윤석열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윤석열 머리 그리고 김건 저는 항상 김건희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럴 때 김건희라면 어떤 잔대가리를 굴릴까? 아 응급실 긴급 방문 점검 이런 쇼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루를 못 가갖고 바로 응급실에 달려갔죠 윤석열. 근데 이게 저는 응급실에 찾아가서 정말 지가 현장을 좀 체크를 하고 싶으면 의사들을 만날 게 아니라 현재 119 구급대원들이나 사실 그 현장 파악을 하면서 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고 어떻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의료 수가 올려주겠다. 이게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니까 돈으로 보상해주겠다. 본질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대통령이라는 자가 왜 지금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지 본질 자체를 파악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의료 수가가 낮아갖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응? 그냥 어이없는 인간이에요. 응? 의사들이 월급이 낮아갖고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의사들 번아웃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거래요. 최대한 지원할 거라고 할 거면 어떻게든지 이 의대 사태에 대해서 타협과 협상을 해야죠. 돈 올려주겠대요. 미친놈이죠. 지는 주치의가 있으니까. 의료수가 인상을 발표했어요. 심해 방문해서 돈 올려두겠습니다. 확 싸대기를 진짜 아휴.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요한이가 이거 문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죠? 저는 좀 정치적 촉은 여러분들이 조금 저를 안티들도 좀 인정하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사람들은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요한이의 문자 이거 있죠. 이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 걱정이야. 감사. 여러분들 봐봐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인요한이가 저 사람을 잘 모른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합니까? 봐봐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 잘해서 될지 걱정이야. 그렇죠? 반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사안이니까 감사라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탁을 했잖아. 이건 청탁이죠. 누가 봐도. 저는요 지금 응급실 진료도 못 받아갖고 사람들은 뺑뺑이를 치다가 진짜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권력과 빽이 있는 자들은 수술까지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수술은 엄두도 못 내요. 수술을 엄두도 못 내는데 얘네들은 수술도 마음 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문자 파동 하나로 국힘당은 망합니다.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거나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파 참사 예고했었죠. 대파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이거 대파 참사 이거 총선에 큰 영향력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예언해 준 적 있죠. 이 문자 하나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사실상 저는 이 문자 하나로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들이 실체가 드러났고
저게 저는 이 정부가 무너지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역할의 시작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동요가 있을 겁니다.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나는 돈 있고 빽이 있으니까 인류한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 저게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인류한이가 옛날에 연세 세브란스 출신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맞죠? 인류한이 연세 세브란스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류한이가 아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가 아는 의사에게 걸었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전직 직장에다가 한 거야. 전직 직장에다 전화해갖고 아는 의사한테 누구 내 환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환자 수술 날짜 좀 잡아줘 이거야. 일반 사람이 이걸 어디로 엄두를 냅니까? 많은 국민들은 응급실 어디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스스로 진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금 건강 관리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사는데 대한민국 권력 집단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은 수술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거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럴 때 권익위가 나서서 조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권익위가 김건희 빽 무혐의다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개소리 할 게 아니라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누군가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앞에 들어간 거야 이건. 이거는 아마 커질 거예요. 제가 보면 인류한이 이 문제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나 이주호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전부 지네가 버티면 이긴다고 얘기하죠.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 니네가 의사들이랑 싸우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니네가 의사들과 싸울 때는 의사들은 유급을 걸고 사실상 의대 학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정부가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의사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의대 증원의 방향성은 옳아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저는 지적해주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어떤 민주 진보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지만 의대 증원 문제의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무리하게 국민 의견 수렴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공청회 한 번 없이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한 다음에 밀어붙인 윤석열의 이 잘못된 어떤 그 통치 행위를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버티면 지네가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네는 버틸 수 있죠. 주치의들도 있고 주변에 빽 있는 사람들 많고 언제든지 아프면 수술 받고 그러니까 지네들은 버티죠. 왜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지네들은 이런 식으로 버티냐 이거죠. 왜 국민을 인질을 삼아갖고 싸우냐 이거죠. 적어도 정권이 개혁을 하거나 의대 증원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죠. 왜 국민의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이 미친놈들아. 그 다음 의료 응급실 어떤 상황 이상 없다라고 했던 이 정부가 군의관을 갑자기 투입했죠. 저는 여러분들 집안에 의사가 있는 집들이나 조금 의료 행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병신 같고 바보 같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군의관을 투입했는데 군의관들이 전부 병원에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군의관들이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러냐? 이거는 정말 문외한들이에요. 의사라 그래갖고 모든 과목의 의사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려막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군의관, 의사, 군대에 있는 군의관 의사들은요 어떤 진료 과목을 전공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 사람들 응급 의료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전문의 아니고를 당연히 전문의가 아니죠. 군의관은
의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의대 4년 졸업하고 인턴을 했든지 레지던트를 했든지 그 정도예요. 전문의는 전문의 시험을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은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치과, 어떤 사람은 신경외과, 어떤 사람은 정형외과, 어떤 사람은 성형외과, 어떤 사람은 뭐 피부과,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갑자기 응급실에다 투입하니 응급실은 대부분 찢어지고 피 흘리고 막 그런 환자들인데, 응?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응?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병원들이 이분들은 저희 병원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응? 왜 그러면 당장 필요한 거는 응급실에서 급하게 수술도 해야 되고 급하게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당 안에서도 제가 이제 슬슬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왜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이가 어떤 딴 나라에서 살다가 온 것 같은 헛소리 한다는 거를 다 몸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서 자기네 분명히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거기 병원들 긴급 점검도 나서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목소리를 듣는다고 국회의원들은. 그럼 여기서 이게 심각한 상태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국회 안에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친윤계건 나발이건 이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여당에서도 지금 이제 의료대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복지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의대 문제가 이제 계속 의료 참사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동훈이가 조금 더 당내 입지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사실 제가 한동훈은 돌파력이 없다,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평가절하했지만 한동훈이가 이때다 싶어갖고 대통령실이 거절했던 의대 증원 중재안을 재차 검토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가 요구했던 2026년부터 의대 증원을 하자, 나머지는 보류하다. 이 자체 요것도 미봉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지금의 어떤 의사들과 정부의 어떤 그 시각 차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이가 아마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의료 이 문제 가지고 친윤계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아마 몰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요거 그래서 국힘당 안에서 조규홍, 박민수, 이주홍,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경질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힘당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국힘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친윤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다 그래요. 지금이야 힘이 있으니까 탈당 요구 이런 소리를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이가 국회의 87 6.25항쟁 대통령 직선제 선거 이후에 국회를 방문하지 않은, 개원식에 방문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언론들이 여러분들 정진석 실장이 내가 국회에 가지 말라고 건의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윤석열이가 너무 주변에 극우들에게 둘러싸여서 강성 매파들에게 용산이 장악돼서 자꾸 이렇게 국회와 협치나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잘못 본 거예요. 국회나 정치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이 얘기해서 윤석열이 안 간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가기 싫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둘이 결정하고 정진석이는 그냥 감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가 비서실장이니까 자기가 가지 말라 그랬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지가 그냥 충신인 척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밑에 사람들 보는 것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거 갖고 두드려 맞으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건의했다라고 해서 총대 매준 거예요. 절대 비서실장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정치인 다선의 의원이기 때문에 정진석이가 국회는 가셔야 됩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행정가 출신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4선인가 5선을 하는 사람인데 국회 부의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을 국회에 가지 말라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대통령실 안에서 지가 대신 두드려 맞으면서 자기가, 제가 볼 때는 정진석이는 김건희 라인이 아니거든요. 정진석이는 김건희 라인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진석이가 국회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것은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실상 정진석이를 형님으로 모셨을 거 아니에요. 정진석이는 윤석열이가 국힘당에 입당해서 기존에 있던 친박계 친이계를 규합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진석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이가 국힘당에 들어오게 한 것도 정진석의 역할이 컸고요. 그 들어온 다음에 여기저기 세력들을 규합하게 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정진석이를 위기 때 이제 비서실장으로 오면서 데리고 왔던 것이고,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용산은 김건희 라인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라인이 보이지 않는 데서 비서실장의 어떤 힘보다 더 큰 어떤 힘을 발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정진상 실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저 새끼 왜 내 말을 안 듣지? 가만했더니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용산에서는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정진석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용산 안에서의 본인의 권력의 입지를 올리기 위해서 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윤석열이가 퇴임 후 경호 예산 전 정권의 2배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무려 뭐 140억 가까이 어떤 퇴임 후 신축을 결정하는데 140억 가까이를 책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듣고 어디 가서 말씀하세요. 이 대통령 사저라는 거는요, 대한민국 헌법 85조에 정해져 있어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뭐 몇 조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 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지금 김건희는 경호의 대상이에요. 15년 동안. 이런 법률에 근거한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 시절에 바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올해가 대통령 임기가 3년 차고 내년이면 만 3년이 지나가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통과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한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준 다음에 그 퇴임하는 날짜에 맞춰서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예전에부터 이제 늘 대통령 퇴임 어떤 사저 예산 이게 공격의 소재가 됐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 홍준표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2008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경남 김해 봉화마을 사저 주변에 1,000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뭐 아방궁이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게 바로 홍준표입니다. 실제는 사저 땅값, 공사비 등으로 쓰인 돈은 12억 원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돈에 대출을 받은 돈을 보태 마련했던 돈입니다. 이 땅마저, 이 사저와 땅값, 공사비 등은 12억이 들었는데 이 돈도 국고에서 안 쓰고요. 노무현 대통령 개인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만들었던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사저 논란이 가장 컸었죠. 이명박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곡동 사저 부인 매입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내곡동에다가 아들 시영 씨와 대통령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경호동 부지 9필지를 54억 원에 그 당시에 공동 매입했는데 경호처가 이시영 씨가 부담해야 할 9억 7천만 원을 국고에서 떠넘긴 사실이 그 당시에 이광범 특검팀, 여러분들 이광범이라는 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이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진보 진영의 LKB라는 진보 진영의 그 김앤장이에요. 이광범 이분의 이름을 따서 LKB가 된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그 누구야 이때 그 이명박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명박. 그래서 이걸 밝혀내 갖고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LKB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진보 진영의 김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변호사들이 다 LKB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실 이제 저희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애매하냐면 아직까지 얘네가 밝히지를 않는데 140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잖아요. 박근혜가 67억인가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62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140억을 했는데 이게 경호동 건립 비용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대통령 사저 부지의 비용까지 들어간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도둑놈들은 아마 제가 보면 경호동 설치 비용만 140억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직 대통령 사저 부지 비용은 책정 안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경기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땅값이 싼 봉화마을과 양산이었잖아요. 근데 김건희랑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 주변을 알아봐서 그랬대요. 제가 여러분 이제 또 시내 촉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양평으로 갑니다. 양평. 안 봐도 뻔하죠. 양평. 양평이에요. 서울 경기가 후보지로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건 양평이죠. 예, 김건희 일가의 땅들이 엄청 많잖아요. 당연히 양평이죠. 얘네들이 여태까지 고속도로를 휘게하고 양평 가겠죠. 지네 땅에다가는 못 지어도 양평에다가 간다는 이유만으로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건희 일가가 갖고 있는 그 땅에다가 사저를 짓지 못해도 매입을 해서 양평에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쪽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기고. 자꾸 서울 경기 뭐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데 그 양평이에요. 얘네 수준은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그 사저, 경호동 땅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에요. 용산 사저 건축비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옛날에 아방궁이라고 떠들었던 인간들이에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예산 예결위가 12월에 있죠. 그래서 그 예결위라는 거는 국회에서 기재부 있죠. 기재부에서 5월 달부터 막 준비를 해요. 내년 예산을 짜죠. 각종 그냥 필요 예산,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 있죠. 그런 건 뭐냐면 기초연금, 뭐 의료보험, 뭐 여러 뭐 4대 연금 그런 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0% 정도가 넘을까요? 600조 중에 만약에 600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면 300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우리가 생활할 때 핸드폰 값은 의무적으로 매달 나가잖아요. 그런 돈이에요. 생활비에서. 나머지 300조를 어디다 쓸 것이냐. 막 여러 가지 그 사회 사업, SOC 사업뿐만 아니라 그 복지 사업 막 여러 개 이제 편성이 되겠죠. 이번 예산이 대충 윤곽이 기재부에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 안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올린 거를. 이 정부 안을 좀 쳐다보면 희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의 특활비는 대폭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예산은 특별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권력기관의 예산 중에 삭감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제가 봤더니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도 늦게 임명을 하고 유일하게 특활비가 줄어든 곳은 공수처예요. 이거는 저는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저는 공수처장 임명권도 이것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장은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 이거는 결국은 뭐냐? 공수처 수사에 그러니까 예산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얘네들이 늘 써먹는 방법이에요. 얘네들이 늘 써먹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광복회장 이종 누구예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절날 들고 일어나니까 광복회 예산을 깎아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지금 좀 바로 잡을게요. 검찰이요. 막장입니다, 지금. 이 막장 검찰이 왜 그러냐면 오늘 마치 김혜경 여사를 이놈들이 소환을 했거든요. 수원지검에서. 그 10만 4천 원 썼다고. 어떻냐는 300만 원짜리 백을 사도 검찰들이 출장 서비스를 가는데 10만 4천 원어치 몇 명에서 밥을 먹었는데도 4천 원이 오바됐다. 그걸 갖고 수원지검에서 김혜경 여사를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근데 검찰이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면 김혜경 여사가 서면 조사를 할 것을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해서 원인은요, 그게 아닙니다. 김혜경 여사와 어떤 변호인과 검찰이 원래는 8월 29일 날 출석하기로 했었어요. 지난달. 근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제기되면서 8월 29일 날 공판준비 기일이 열리자 변호인은 9월 19일 날 이게 좀 준비가 덜 되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검사들이 써낸 공소장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8월 29일은 좀 빠듯하니까 9월 19일 날 출석하자라면서 변호인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 8월 29일까지 당신 김혜경 여사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조사 없이 처리하겠다.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혜경 여사랑 변호인이 그렇게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우리가 처음에 9월 19일 날 출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9월 5일 날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가 오늘인 거예요. 검사도 여기에 이제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월 5일 날 원래는
8월 29일이었는데 변호인단이 8월 19일로 연기를 했는데 검사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9월 5일 날 합의를 봤던 거예요.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김혜경 여사의 변호인 측이 이미 서면 질의서를 그쪽에서 먼저 보냈던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 놓았으니까 9월 5일 날 출석은 출석이고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응? 근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죠. 응? 김혜경 여사가 서면 질의로 끝내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출석시킨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이미 검사들이랑 변호인들이 합의를 해서 9월 5일 날 출석하기로 했고 이미 서면 질의서는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냈던 건데 김혜경 여사가 서면 질의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안 돼서 소환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사건이나 김혜경 여사 사건은요. 그냥 검찰이 딱 봐도 그냥 추석 민심에 누가 봐도 이번 추석 모임은 전부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욕하고 의료대란 욕하고 이 정부 씹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흉흉하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당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추석 때 그게 될 것 같냐 이 새끼들아. 응? 얘네들은 진짜 정치 하수들이에요. 응? 그냥 검찰을 이용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제1당은 검찰당입니다. 그 검찰당의 이중대가 국힘당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검찰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검찰은 정치검찰 우리가 정치검사라고 몇 명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니에요. 검찰 자체가 검찰당이 됐기 때문에 저 당은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2022년 2년 전에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나서 추석 때 어떤 거를 통해서 또 추석 밥상에 민주당을 올리려고 했냐면요. 추석을 앞두고 2022년에 성남 FC 사건을 다시 갑자기 철질났던 사건.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했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2년에 성남 FC 사건은 이제 종결됐었어요, 경찰에서. 근데 뜬금없이 추석을 앞두고 성남 FC 사건을 검찰이 다시 뒤져요. 응? 그러고 나서 추석이 끝나자마자 9월 13일 날 성남 FC 사건 우리가 뒤졌더니 혐의가 발견됐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그때 검찰에 송치한 거예요. 응? 작년에는 어떤 짓거리 했어요? 여러분들 또렷하게 기억나시죠? 작년 이맘때 우리 뭐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검찰에다가 뿌린 놈이 한동훈이에요. 작년에도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한동훈이가 검찰에 넘겨갖고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절대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 앞에서 집회했었잖아요. 이 못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응? 추석만 되면 명절만 되면 검찰이 나서서 언론에 이슈를 덮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님의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셔라. 갑자기 김혜경 여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대선 전에 카니발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내려오라 해서 갔지만 둘이 얘기하다가 그때 여러분들 그 각본이 없었어요. 대본도 없고 아무 각본도 없고 갑자기 앉아갖고 아니 대표님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지.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좀 해볼까? 진짜 그 각본에도 없었어요. 각본에도 없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님 형 내가 좀 이따가 전화할게 전화 잘 받아 이것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야. 나는 어이씨 이거 대선 조금 남겨놓고 갑자기 전화가 뭐 혹시나 막 김혜경 여사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았고 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부부니까 정치인 그런 걸 떠나서 부부들끼리 뭐 아침에 뭐 좀 토라지게 나가면 전화하면 왜?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을 했어. 응? 내가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보 이러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갖고 내가 빨리 방송이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방송인데 김혜경 네 시사타파님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때 김혜경 여사님 여러분들 보면 이재명 당대표님도 참 대단한 돌파력을 갖고 있지만 김혜경 여사님도 멋지 않아요. 검찰 조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갑자기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까지만 하라 그랬죠. 계엄령은 민주당이 오래 끌고 가면 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에 의혹 보도를 쫙 하고 저쪽에서 계속 아니다라고 만들면 작전 성공한 거예요. 이제 빠질 때예요.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이번 주까지만 해라. 이거 계엄령 오래 가면 민주당 이거 득이 없다. 왜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계엄령 제보를 받았다 이 정도만 해야 되지, 이 군사적인 거나 대통령실이나 계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이렇게 현 국방부 장관의 폭로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어떤 계엄령 막 퍼뜨리면 사람들이 계엄령,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 싸움이었냐면, 이 계엄령이라는 게 1900 언제 일어나고 안 일어났죠? 박정희 때 마지막 계엄령 일어나고 사실상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군사 쿠데타 일어날 때 계엄령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계엄령을 얘기하니까, 물론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그런 짓도 하고 남을 새끼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 싸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엄령 아예 뜬금없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윤석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니꼴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가두는 거예요. 이게 싸움을 할 때 윤석열 니꼴 독재자, 계엄령 니꼴 쿠데타 세력, 이게 돼 있잖아. 계엄령은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써먹던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유는 독재자라는 프레임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 계속 욕을 먹어가면서 여기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뭐 탄핵 빌드업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민주당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십자포화를 가했죠. 근데 오늘 뜬금없이 김부겸이가 계엄령 준비설 뜬금없고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응? 1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이런 애들이 수박 소리 듣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계엄령 준비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계엄령 준비설 뜬금없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다가 계엄령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 가능성이 있지만 윤석열은 하고도 남을 놈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이게 싸움이잖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저는 계엄령 이놈들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응?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응?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던가.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계엄령 소리가 나왔겠냐. 전직 국무총리면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도 있고, 여기에 친명이라고 하면서 괜히 목소리 띄우는 양문석이 같은 애들도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양문석이 같은 애들은 왜 도움이 안 되냐? 양문석이가 자기가 계엄령에 어떤 준비한 증거가 있다라고 어그로를 끌어요. 양문석이가 갑자기 계엄령 준비 자기는 증거가 있다라고 깐 게 뭐냐면, 나무위키에서 군인들이 자기 정보를 삭제한대. 이게 증거래. 이러니까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나무위키에서 지식정보에서 군인들의 정보가 삭제되고 있대요. 이걸 갖고 계엄령 증거랍니다. 그냥 어그로 끌고 숟가락 하나 얹으려다가 똥볼 차는 놈이죠. 여러분들 이 양문석이는 나무위키가 뭔지를 모르는 놈이에요. 나무위키는요, 온라인에서 그냥 정보 사이트고 불특정 다수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나무위키를 모르는 거야.
나무위키가 마치 본인 이력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무위키는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거기에다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걸 계엄 준비 문건이다라고 증거를 대니까 국군 장성들이 본인 정보를 삭제 중이다. 이러니까 대치기 당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민주당의 책사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 더 이상 이 계엄령 갖고 싸우지 마라, 발 빼라 했더니 민주당이 발을 일제히 뺐습니다. 민주당이 계엄 의혹, 민주당이 일제히 발을 뺐어요. 의료 대란에 집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국힘당이 이제 역공에 나섰어요. 민주당이 바라던 바예요. 민주당이 바라던 바입니다. 민주당은 계엄령에 대해서 발을 딱 빼는 순간 국힘당이 역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엄령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이 정치 초짜들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당대표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역공을 합니다. 왜 그러면 역공을 하냐? 의료 참사 뭐 다 있는데 요걸 가지고 증거 대라, 탄핵하려고 지금 빌드업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 머리에는요 윤석열 탄핵과 계엄령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쵸? 너네들 윤석열 탄핵하려고 일부러 계엄령 뿌린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 머리에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계엄령 이것만 남는 거예요. 왜? 이걸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왜 계엄령을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고 의혹을 제기했고 쟤네들이 뭘로 반박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이에요. 민주당은 딱 치고 빠졌어요. 근데 저것들도 이제 치고 빠지면 화제를 전환을 해갖고 이슈를 딴 걸로 전환을 하는데 니들 책임져, 니들 뭐 계엄 준비했다며 뭐 증거를 대박 계속 저것들이 매달릴수록 민주당은 유연하게 제보자는 그분이 신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발설할 수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보는 저희가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면 그분의 신상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바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이라는 어떤 사건명을 만들었죠. 오는 6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그러니까 공판을 개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참고인, 즉 피의자 신분으로, 참고인인 줄 알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증인 신문 절차를 하겠다. 이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명절 전에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의 김혜경 여사, 이재명 당대표의 사모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증인신문에 안 나가겠죠. 뭐하러 나갑니까 이런 건. 근데 이게 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예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랑 똑같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검찰이 뭘로 공소했는지 나까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피의 사실 공표하고 수사 상황 흘리고, 피의 사실 공표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예요. 피의 사실 공표가 어마어마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건도 피의 사실 공표로 검찰이 여러분들 왜 기소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피의 사실 공표가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 왜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로 단 한 건도 기소가 되지 않냐?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네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네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소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정치인들이 비극적으로 특히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데 가장 일조를 했던 게 논두렁식의 사건이에요. 논두렁식의 사건. 그냥 이 인간들은 문재인 대통령 망신 주기 하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윤석열 같은 페류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런 페류나가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괴롭힐까? 이명박이가 했던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검사들을 시켜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압했던 게 뭐냐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전 정권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딱 그거죠.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괴롭혔던 그 시기가 이명박이가 지지율 바닥을 칠 때 광우병 사태, 정권 잡자마자 광우병 사태 터지고 이것저것 이런 국정 동력이 잃어가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면서 세간에 이슈를 돌렸던 거거든요. 그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털끝 하나도 건드렸다간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8일날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진짜 민주당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한다고 하십니다. 요번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런 갈라치기 세력들과 분열 세력들 분명히 메시지를 날리고 경고를 했잖아요. 오늘도 민주당에서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탈당, 평산마을 집회 예고, 민주당 취소해달라. 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가 재임하면서 수석대변인으로 바로 한 거예요. 양산 사저 앞에서 당원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겠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제발 다른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절대 이재명 당대표한테 1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못하죠. 지금 조승래 수석대변인이에요.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가 신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각 당대표의 수석대변인은요, 이재명 당대표의 입이에요. 입.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응? 이재명 당대표가 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면 안 돼요. 응? 문재인 대통령 탈당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저는 이런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어그로 끌어갖고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여. 여러분들,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바로 나중에 친명 똥파리라는 소리를 잘못하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으면 친명 똥파리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옛날에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 탈당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 탈당하라고 민주당 앞에서 시위하고 그랬던 새끼들이에요. 응? 이 새끼들이. 응?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다고 앞에 방패막이를 세우고, 이제 와서 이거 완전 옛날에 똑같은 짓이에요. 옛날 이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 탈당하라고 민주당에서 난리친 거랑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지금 이르면 8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8일날 예방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지킨다고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면이 서겠습니까? 응?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응. 우리 정병권 JTB님은 나름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 열정과 그 힘으로 우리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 그쪽과 싸울 때 힘을 보태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이가 악행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면 원망스러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하도 꼴배기 싫고 나라를 개판을 만드니까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그걸 자극해서 방송의 소재를 삼고 그걸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윤석열 정부, 김건희 정부, 거기에 국힘당. 지금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지지율 안 나오잖아요. 거의 지지율 안 나올 때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친노, 친문, 친명 이 명문 정당의 지지자들이 모여갖고 단일 대우로 싸워야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정말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당은 지난 야당 시기 내부 분열로 크나큰 고통을 치렀다. 이거 친문 똥파리들 때문에 얼마나 그때 고통을 치렀어요. 당내 분열에 당원들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그래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하나 되기를 외쳤던 우리들이 있었고 여기서 또 편을 가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퇴임하신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패륜적 행동이에요. 문재인 탈당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을 싸움 붙이는 일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만큼 저에게는 문재인 대통령도 소중하고 과거의 권력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유일하고의 민주 진영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자꾸 윤석열과 문재인을 엮는 이런 자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배척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의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견뎌내야만 미래의 권력 이재명 당대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쓰러뜨리면 이재명 당대표 혼자의 힘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옳은 일 아니죠. 정말 진짜 이건 패륜짓이에요. 패륜짓.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고 그랬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권력 뺏겼다고 그게 다 문재인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진정시켜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제시키고 0.73%의 패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길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워도 명문 정당으로 민주진영 단일 대우로 선거 치를 생각을 해야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일부 여러 가지 뉴스 단신 여기까지만 할게요.